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아주 재미있는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재 선생이 지금 대표로 있으면서 계속 찍어 올리는 이 유튜브는 이름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생생현대사입니다. 생생현대사 이 주식회사 뭐죠? 전후70. 전후70이 만드는 생생현대사는 현재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우선 재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보통 유익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재미있으면 또 유익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두 개 겸한 이 새로운 유튜브를 만드신 장원재 선생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원재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56이네요. 예, 56번째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1967년생이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시고 영국 런던 대학에서 대학원 연극학과 석사시고 런던대 비교 연극사 박사시고 축구협회 기술분과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또 축구경기 해설도 하시고 TV조선의 토론 프로도 진행을 하시고 네. 이번에 생생현대사를 만드셨는데 취지가 뭡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제 그 외국인 지인 하나가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우습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쭉 뒤져보니까 단군 이래의 불황이 4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를 발전만 하고 네, 나날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니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호황의 기준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전 세계에 한국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명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교과서를 보니까요. 한국을 마치 그 악의 축,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이렇게 묘사한 게 많아서 젊은 세대가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 이것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목표를 정했네요. 네. 그러니까 표적층이 젊은 사람들입니까? 20대, 30대, 40대가. 근데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한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관점도 우리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특유의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젊은 세대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선가 또 들어본 얘기구나. 근데 처음부터 약간 심리적 장벽이 생기는데 외국인이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호기심이 생기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개 양상이 달랐습니다. 그래요? 외국에서 한국 역사 자체가 자기들의 롤모델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가난에서 탈출시킨 사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만의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월남이라든지 주로 아프리카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영웅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국의 미래학자는 박정희야말로 제3세계의 영웅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전 세계의 영웅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3세계의 영웅이라고? 그걸 왜 인용을 안 하지? 글쎄요. 엘빈 토플러야말로 그 박정희는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작년 2022년 12월호에 보면은
프랑스의 정치학자가 그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그런 게 인터뷰 나왔습니까? 기사가 실려 예. 있습니다. 논문도 썼고요. 예. 그래서 대북 특집으로 제일 먼저 올린 프로가 대한민국 국민은 행운아 4.20 최후 탈출자 베트남의 톤람 박사, 톤람 박사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가진 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운인데 그 행운 중에 핵심이 한국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디스플린을 주었다. 네. 디스플린이 없으면 경제개발 안 된다. 네. 아주 분명하더군요, 메시지가. 네. 저는 이제 규율로 번역을 했는데, 한 원로 어르신 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기강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떻겠느냐. 기강 또는 기율. 기강. 네, 기강, 기율. 네, 네. 기강을 세웠다 이거죠. 네. 예. 톤남 박사님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은 근대적 국민이라기보다는 전근대적 백성에 가까웠다.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국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예, 예. 이거를 단기간에 하려면 규율, 기강, 법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었죠. 기강 하면은 한국 사람들 좀 반감이 많지. 그죠? 약간 강제적이고 그렇죠. 뭔가 타율적인 그렇지. 것 같고 순응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반감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우간다 분을 또 인터뷰하시네. 이분 또 뭐라고 그럴까? 이분은 카용고 박사님은 정말 독특한 분인데요. 예, 예. 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로마에다가 신부님 보내달라고 파송 요청을 한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드문 경우죠. 예, 사례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우간다가 딱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새마을 운동 시작해서 그래요? 새마을을 몇 개 만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역시 이거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원조 새마을운동 본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몇 개 지금 시작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11년 전부터 아예 새마을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을 어디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이분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간다에서 일주일짜리 교육을 받으려고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왔고 그때 이제 인연이 닿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마인드셋, 사람들의 정신 자세를 바꿨는지가 너무나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겁니까?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고 자원도 많고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도 풍부한 편인데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외국으로 일하러 간다. 그것도 사막, 중동으로 간다. 근데 가서 얻는 일자리가 남자는 경비원, 여자는 가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신 자세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간다에서도 잘 살아보세요를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는 당장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새마을운동 정신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자기부터, 자기 주변부터. 그렇지. 아주 그러니까 가진 돈이 소액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부터 시작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게 새마을 정신이다. 그렇지. 우리 우간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뿐만 아니라 잠비아에서 온 또 개발 복지국 공무원도 만난 분이죠. 네. 이분 무손다라는 분은 자기가 이제 그 중앙부처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한국의 지방정부하고 잠비아 중앙정부하고 새마을운동 협약을 맺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뀌는 걸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때는 새마을운동을 접하기 전까지는 수동적으로 일하고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게으르고 그랬는데 새마을운동을 접하고 나서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일하게 됐다. 사람이 달라졌네. 자기 자신부터 달라진 걸 실감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잠비아 전역에 퍼뜨리고 싶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우간다, 잠비아.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르완다 대통령이 박정희를 좋아한다면서요? 새마을운동의 신봉자죠.
이분은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아니라 경상북도가 네. 만든 새마을 재단 쪽하고 이제 연결이 네, 돼서 네, 네. 들여왔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뭐 내 집 앞쓸기 운동을 네, 한다든가 또 르완다는 종족 간의 그 학살, 학살 겪었지. 네. 내전을 네, 네. 통해서 수많은 인명이 학살이 됐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국민화합, 국민통합, 국가 발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외국인들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라 개그민 김영민 씨도 출연을 했는데 네. 이런 씨는- 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네. 소프트한 타치로서 박정희를 알리겠다. 이게 이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적인 위인인데 예. 전 세계가 우러르는 위인일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죠. 이런 지도자가 자기네 나라에 나와줬으면 원이 없겠다 할 원이 정도의 없겠다. 인물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비판의 대상일까? 이게 제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쪽에서 만든 자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엄숙하고 딱딱하고 이론 중심이다. 맞아요. 비장하고 네. 그래서 그 비장미와 엄숙미를 살짝 좀 걷어내고 그렇지. 야구에서도 직구만 던지는 것보다는 아무리 저 150km, 160km의 파이어 볼러라도 가끔은 좀 변화구도 던져주고 뭐 이래야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잘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네,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당대를 이제 박정희 상이 두 가지인데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본 박정희 네.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박정희 네. 그러니까 엄청 다르다고요.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박정희를 모를 수 있냐.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해. 그럼 박정희 모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새마을운동을 모를 수 모르냐. 있느냐.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전영관 총괄 PD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딱 한마디 했더니 어르신들이 바로 납득을 하셨습니다. 저 외람되오나 요즘 20대, 30대는 안정환이 개그맨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안정환 선수가 직접 축구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본 적이 없는 없으니까. 사람에게는 안정환이 얼마나 위대한 축구 선수인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장 섞어서 말하자면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승만 대통령과 현대와의 역사적 거리는 뭐 이순신 심사임당 이급이나 마찬가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젊은 세대가 심정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붐이 한번 일어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붐도 자연스럽게 한번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새마을운동, 전 세계 새마을운동 지도자와의 프로그램을 K붐으로 지었습니다. K붐. 네. 아, 좋네. 지금은 뭐 K컬처, K시네마, K푸드, K드라마 이 얘기만 하는데 진정한 한류의 완성은 K붐이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을 몰아내는 노하우의 수출. 이거야말로 새마을운동과 박정희인데 이것만큼 대한민국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자리매김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붐이라고 저희가 좋습니다. 명명했습니다. 장 박사 말씀 들으니까 개념을 하나 만들었네. K붐. 네, K붐. K붐 이꼴 박정희식 고도 경제 개발. 네. 그죠? 멋진데요. K붐. 선생님 책에도 쓰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인권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붐 중에 아니겠습니까? 하나죠. 예. 가난이 일상화되고 굶주림이 일상화된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실제로 발생하는 곳에서 인권의식이 자라나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가난을 없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인권에 크게 기여한 분이다. 그리고 5.16 초창기에 그 축첩자들 다 공무원에서 그렇죠. 쫓아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권 신장이 이루어진 이루어졌죠. 거니까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해서도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인권이라는
이 컨셉으로 또는 프레임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학자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네. 뭐 박정희 대통령만 이제 한정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척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정상화시킨 분이기도 하고 여성들을 직장으로 끌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공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이 그렇죠.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으므로 성공을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의 거의 반이 여성 지도자였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지도해가지고 남성이 끌려가면서 성공시킨 게 새마을 운동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네.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주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했다는 게 이게 당대의 관습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더구나 한국과 같은 네. 과부 개가 금지법을 만든 태종인데 조선에는 예. 세계에서 이런 법이 없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혁명적인 개혁을 하는 분은 물론 이승만이 시작을 했고 박정희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성공시켰다.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잣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박정희를 제일 싫어하는 좌익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게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그 가난은 그 자체가 비인권, 비인도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무슨 가난했던 시절에 낭만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얘기 아니지. 같고요. 네, 요즘 북한을 보면은 아니 거기 그런 사회에 무슨 낭만이 있겠습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무슨 시골 공동체 이상향이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럼 벌써 딱 정리가 되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여성 해방, 네. 또 여성의 지도력 향상,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전해져 가지고 많은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거 완전은 세계 평화상,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이네. 아, 노벨 평화상을 넘어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 예전에 저렇게 그 질병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공포, 마마라고 그러고 천연두. 천연두. 그 저는 새마을 운동이 천연두 백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연두가 인류사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천연두는 인류가 공식적으로 박멸해서 지구상에서 몰아낸 유일한 전염병이죠. 지금 이제 천연두는 그 전 세계 의학 시설 몇 군데에 표본처럼 남겨져 있는 균 말고는 이제 박멸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난을 박멸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가난은 인류로부터 그렇죠.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인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 인권이랑 장르로서 박정희를 평가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 뭐 철권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18년 동안 한 사람도 정치적으로 암살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뭐 사형 집행된 사람은 있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총으로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거는 기적 아니겠어요, 그죠? 군부대 출동해서 발포한 적이 없죠.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군 출동이 11.6 예를 전에 있었던 부마 사태거든. 네. 내가 부마 사태 현장 취재한 사회부 기자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때 죽은 사람이 없다고. 네, 국제신보. 네, 그렇죠. 네. 죽은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게 무슨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폭력 시위를 진압할 때 한 번도 총을 쏘지 않아가지고 단 한 사람도 희생된 적이 없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제3세계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요. 없죠. 또 미국인들이 있겠어요. 예. 그리고 원조 자금을
이제 국제사회가 후진국에 주면 도달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실제 현장까지 맞아요. 몇 퍼센트가 중간에 많이 빼먹으니까. 근데 10% 정도 가면 그래도 잘 갔다라고 하는 그런가요?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다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빼는 경우가 없었다. 그 오히려 보태서 갔지. 잘하는 사람한테 더 네. 주고 했으니까. 이렇게 효율적으로 외국 원조를 쓴 나라가 없죠. 예. 그리고 자조정신이라는 게 모든 마을을 다 같이 돕는 게 아니고 잘하는 마을을 제대로 돕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경쟁 체제를 이제 목도닫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이제 18년 집권 동안 발표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백기환 선생님께서 예. 박정희 대통령은 나 같은 사람 한 3만 명 못 살게 굴고 나머지는 다 잘 살게 했는데 예, 김모 대통령 두 사람은 3천만 명을 못 살겠다. 못 살게 굴었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 그동안에 올리신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웃음이 나오고, 네. 아, 이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들고 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접근하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프로치를 선택할 겁니까? 예, 역시 이제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시는 다른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저는 좀 스며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박정희, 새마을운동, 이승만 그리고 선생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지만 대한민국 근대사는 그 자체가 성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사실 그대로만 전달해도 얼마든지 더 보태고 과장하고 할 필요도 없다. 얼마든지 그 전 세계인을 위한 그 발전 교과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 카용고 박사가 약간의 우려를 섞어서 한 말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성취를 제발 허물지 말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이네. 지난 50년 동안 당신들이 이룬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렇죠.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모델이 허물어지면 한국을 믿고 따라가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이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보다도 더 잘 사는 한국이 돼야만 그것이 그렇지. 제3세계의 희망이요, 빛이요. 눈무겨운 이야기인데, 네. 그분 누구죠? 누구 했던? 그게 카용고 박사, 우간다의 새마을운동 지도자예요. 아, 정말 이분은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다. 저 새마을 모바일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파하는 게 이분은 성에 안 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식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새마을 교관 54명을 각각의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한 수백 개의 마을을 순회하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이네. 네, 당신들이 이룩한 것을 그렇지. 제발 허물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저 초기 화면에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생생현대사를 네. 전문해놨네. 영어로. 네.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이어서 전화로 제가 허락을 받고 대문에다가 걸었습니다. 한국사 자체가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그렇죠. 위대한 얘기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게 사실은 영화 제목입니다. 네. 예술을 다룬 영화 제목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그러니까 예술인의 스토리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민족사의 전성기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게 될 텐데 계속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속에 지옥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면은 무슨 힘이 생기네. 그래서 저는 여러 사회기관에서 이제 대학생들 해외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선진국에 가서 선진 문물을 습득하고 오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다라고 느끼고 오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은 우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우간다 가보면 알고 베트남 가보면 안다는 말씀인데 지금
생생현대사 아주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또 전후70이라고 네.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저희가 네. 이제 쓰는 이름인데 전후 70년이야말로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6.25 53년 7월에 이제 휴전한 이후에 2022년까지 우리가 살아온 70년 역사야말로 이 전후 70년 역사야말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취와 극복과 건설의 역사다. 그리고 인권과 행복 지수가 비약적으로 그렇죠. 네, 급등한 역사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그맨 김영민 씨가 아주 냉철하게 지적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 교육에 있어서 한국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됐느냐. 아하. 한국을 낮춰보고 싶어 하는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수법이 있다. 역사의 아주 찰나적인 순간만을 포착해서 그거를 그냥 증폭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그러면 서울을 버리고 그럼 그거만 보지. 네, 갔다. 뭐 한강 다리를 폭파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뭐 11.6대 뭐, 술자리를 그렇죠, 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미시적인 것만 놓고 보면 전체 맥락을 무시한 상황에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몇 개 점처럼 이어서 연결해 놓으면 마치 이것이 선으로 이어진 역사인 것 같은 그렇죠.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끊임없이 그러면은 에피소드, 증언, 이야기, 이런 걸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2명이 하는 거라 여력이 없는데 예.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년대, 30년대생 분들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급격하게 숫자가 줄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생애 자체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이 사라지시는 거는 거대한 도서관 하나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그렇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생을 서너 시간 안에 압축해서 다 담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증언도 계속 좀 따놓고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은 여력이 안 돼서 없지만은, 네, 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꼭 이 생생현대사 구독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들은 보면 즐겁고 꼭 그 다른 분들한테 이거 패스를 해야 돼요. 링크를 시키고 해가지고 특히 아들분들 뭐 이렇게 젊은 이들한테 돌리면은 보는 사람들이 보고 나서 또 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하도 재미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자꾸 놀리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젊게 만드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먹힌다. 아주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내면은 진짜 K-팝과는 차원이 다른 K-붐이 이제 영어 사진에 오르겠는데요, 이거. 저는 아까 이제 K붐을 협의로 새마을운동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전후 70년 역사가 K붐입니다. K붐. 예. 네. K붐에서 가장 뭐랄까요 효율적인 방법론이 새마을운동인 그렇죠. 거죠. 완화가 되거든. 네. K붐 뭐 중화학 공업 하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거창한 국가 건설의 예. 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분들 아직은 잘 살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의 나아갈 바가 여기다. 어떤 모델이 있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한 그게 자기들한테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득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의 한국을 더욱더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세계사적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타골 시인이 조선을 뭐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역시 시인의 위대한 통찰력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언력 아닌가요? 예.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무슨 동방의 등불이나 했는데 그렇죠. 뭔가 본 겁니다, 그죠? 한국의 가능성을. 네, 뭔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뭐 30년대였나 20년대였나 그러니까요. 뭐 그렇지만 또 한 분 있는데 여기 동양학으로 유명한 그 라이샤워 네. 박사, 하버드 교수하시고 주1 미국 대사를 하신 분이지. 이분도 자기가 일본도 잘 알고 부인이 아마 일본 사람일 거예요. 네. 일본을 잘 아는데 아시아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하더랍니다. 우리 곽이철 장관 하신 김진년 장관이 직접 들었다면서 네. 그게 1970년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답니다. 네.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넓은 시야에서 보는 세계 속의 한국을 보는 그 눈이 우리가 보는 한국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우리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또 젊은 시각으로 만드는 생생 한국 현대사 뭔가 상당히 잘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한 역사학도가 예.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임진왜란 때 조선과 일본의 국력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일본이 3배 이상 뛰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격렬하게 반발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모든 문화와 문물이 중국을 거쳐 중국에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간 역사를 알고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물론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얘기는 대형 박물관에 가도 벽면에 아예 쓰여져 있다. 예.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학자들이 쓴 책,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학자들이 쓴 책은 빼고 외국 학자, 미국과 유럽 학자들이 쓴 책을 봤더니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력은 3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난다는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영국 유학 내내 가졌던 목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여자 여행가 중에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코리아의 나라 한국.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 네. 한국과 이웃 나라. 네. 그 이인화 교수가 번역했죠.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를 보면은 조선조가 망해갈 때 여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한국인에 대한 네. 이야기도.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마지막에 지금 브라디보스토크 근방 원동 지방이지. 거기를 갔더니 거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거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조선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사람들도 근면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같은 민족일 수 그렇죠. 있느냐라고 그렇죠. 놀라는 대목이 그러면서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조선조적인 네. 그런 후진적 시스템에서 한국 사람들이 벗어나기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조선조적 시스템에서 벗어난 게 우선 1단계로 일제치하로 들어가니까 조선조적인 것이 상당히 죽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대한민국 건국을 하니까 최초의 국민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니까 조선조 시스템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아주 야성적이고 그동안 눌려져 있던 한국인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대폭발. 폭발이라고 봐야지. 네. 그동안에 용수철로 비교하면은 한 500몇 년 동안 조선조 때 초자학적 이데올로기로 눌려져 있던 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만나니까 이게 탁 벗어나니까 용수철이 그냥 튀어오르고 지금도 튀어오르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그렇죠. 500년, 70년 딱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그것도 없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슨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은 청산돼야 될 나라다 그러는데 이거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나라가 왜 전 세계들은 담고 싶어 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승인이 안 되죠. 발로 하는 투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을 오고 싶어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고 이것만큼 한국이 괜찮은 나라, 멋진 나라라는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룬 성취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사실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발로 하는 투표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경우가 언제냐면 1.4부터입니다. 1.4부터 때 북한 주민들이 발로 걸어가지고 네. 대동강 철교를 건너면서까지 그저 퓰리처상 받은 네, 그게 유명한 발로 한 사건도 투표거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으면 남한을 내려올 이유가 없지. 그게 발로 한 투표인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네. 한국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발로 하는 투표다. 이렇게 말. 요새 20대, 30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에이 설마요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를 할래, 미국에 가서 꽃집 주인 할래, 세탁소 주인 할래 그러면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국 가서 세탁소 주인 하겠다. 그렇지. 네. 지금도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 중앙아시아 몇몇 나라 이런 데 가보면은 교수들이 택시 운전하고 심지어 한국에 그 단기 노동자로 온 사람 중에는 그 나라에 아주 엘리트급 고급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불과 우리 그 60년, 70년대 무렵에 한국 사회 풍경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에 독일 탄광으로 간 분들은 거의 다 대졸자였고 그때는 대학이 몇 개 안 됐을 때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엘리트였고 그렇죠. 좋은 예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1963년인가 62년에 남미에 이민을 가려고 그랬다고요. 남미에. 그럼 오늘날의 조갑제닷컴은 없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남미에 이민 가려고 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기도 했어요. 네.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파라과이? 파라과이로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수속이 잘 안 돼서 네.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때 가셨으면 그때는 60년대 초니까 대한민국 빼고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조국보다 좋은 데지. 거의 파라과이든 뭐 과테말라든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김용수 선생님이 쓰신 영화 시나리오에 보면은요, 저 김승호 선생님 주연한 영화인데 아들이 좋은데 외국 가서 저 근무하는 아주 출세하게 됐다고 사람들이 동네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태국에 있는 미국 제약회사 태국 지점입니다. 거기로 발령받은 게 동네 잔치 벌이고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가는 게 가면 다시 못 오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영전하는 일이라 그때 김포공항에 송영대라고 그래가지고 50원 내면은 저 비행기 활주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손 흔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면 그때 돗자리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저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면은 저 출국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막 큰절하고 나가고 그때 그랬습니다. 70년대까지도 말이죠. 신문에 보면은 네. 인사 동정란에 출국이 있었습니다. 출국. 오늘 누가 외국에 갔다. 네. 출국이. 그때는 외국 가려면은 뭐 여권 내는 것도 뭐 달나라 가는 것도 되지. 네. 네. 아까 인권 문제로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죠? 네. 인권이라는 잣대로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는 가장 위대한 인권 정진을 기록한 사람들이다.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이승만이고 어머니는 박정희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미국 그 독립 선언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세 가지를 규정했거든요. 인간의 행복, 그 다음에 인간 생명의 보전, 뭐 자유, 뭐 이런 걸 기준을 했는데, 그 기준을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한국인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그리고 특히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심고, 사유재산 제도의 인정. 그 다음에 특히 사유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통화개혁할 때도 나무 예금을 함부로 동결하는 데 대해서 네. 막 질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경제는 이건 공산주의 가는 거지, 한국에는 안 맞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해가지고 꽂았고, 박정희는 거기에다가 거기서 빠진 거. 부국강병, 네. 경제발전, 수출 주도의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부국강병하도록 한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결국 70년대에 들어가 보면은 마이카, 그리고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중산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이 중산층이 80년대에 가면은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6.29 선언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우리가 민주화로 갔다.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와 인간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이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좌익들의 메마른 왜곡된, 조작된 역사관을 부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부모님이 35년생, 37년생이신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라디오에 나와서 제 몇 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내년도가 되면은 한국이 집집마다 자동차, 자가용 한 대씩 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 디즈니랜드요, 뭐 어디요, 해외여행도 갈 것이며, 그래서 저게 꿈 같은 얘기기는 한데 과연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했다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처럼 큰 것만 반대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뭘 또 반대했습니까? 여쭤보니까 클리넥스 휴지를 만들 때 그때 정치인이나 신문이나 어차피 버릴 거를 왜 돈 들여서 만드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근데 박완서 선생님 소설을 보니까 이제 호텔에 약속이 잡혀서 무슨 모임을 하러 간 여대생이 화장실에 가서 그 휴지를 몰래 이렇게 이렇게 손에 둘둘 말아서 핸드백에 감춰놓고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화장할 때마다 한 칸씩 뜯어서 그것만 그 귀하게 쓰는 건데, 그게 불과 뭐 얼마 전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젊은이들, 뭐 저도 이미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니까 젊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꼭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의 기준으로 당대 역사를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펠레가 위대하냐, 메시가 위대하냐, 마라도나가 위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펠레 시대에는 축구와 한쪽의 무게가 1kg 가까웠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신고 보여줄 수 있는 신체적인 퍼포먼스는 지금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옛날 뭐 이를 단죄해서 그렇게 따지면 세종대왕도 축첩을 맹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6.25가 끝나서 전면전은 없었다고 하지만 1.21가 있었고, 또 현충원 폭파 사건, 암살 사건도 있었고요. 또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고, 울진삼척 뭐 무장공비 침투도 있었고,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베트남의 적화, 캄보디아의 적화, 이거는 그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위기의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식, 유럽식
완벽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이건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인도적 여러 가지 정책이 더 돋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쪽에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하면은 보통 나라 같으면 발포를 했을 거라고. 네.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참았잖아요. 그리고 주동자를 구속하기는 했지만은 훈계한 다음에 다 내보내버렸잖아요. 이 교사거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심성에 교사적 성격이 있잖아요. 이분은 교사였고, 군인이었고, 혁명가였고, CEO였거든요. 이걸 다 한 몸에. 대한민국 CEO. 한 몸에 다 겸비한 사람인데. 하여튼, 아까 스토리를,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니까, 스토리가 좌익들의 그 바짝 메마른 이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야기가 이론보다도 네. 훨씬 힘이 세고, 이야기는 사실이지만은 이론은 그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건 이론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된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 노인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로 했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노인, 이 전후 70년을 살아온 노인들의 증언을 오랄 히스토리처럼 따가지고 연재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겠네요. 그런 제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1920년대생들이 가장 불행한 세대다라고. 가장 위대한 세대지 또. 위대하고 불행한 세대고. 네.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애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굵직한 이벤트들이 관통을 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사 자체가 세계사와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1920년대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김형석 선생, 백선엽 장군, 네. 또 작년에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님. 그리고 상김 씨가 다 1920년대생인데 네. 이제 1930년대생부터 진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네, 30년대 초반생부터 인터뷰를 해야죠. 하면은 예, 그게 지금 생생현대사의 또 다른 일종의 아카이브가 네. 되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좀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자금 사정이라든가 인력 등이 좀 여의치 않은데 빨리빨리 그 상황을 개선해서 이분들 인터뷰를 조직적으로 좀 딸 수 있도록 앞으로 언제든지 그 후원 계좌도 여십시오. 예, 후원 계좌는 지금 열어놨는데 맞습니다. 예. 네, 그 영상에 보면 달아놨는데 아직 후원해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만 네, 저희가 더 열심히 이 방송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예. 정말 큰 그러니까 힘이 될 것 꼭 같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결국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이 한국이 무너지면은 우리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좋은 나라 만들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게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66 모델이 하나 없으니까 예. 성공 모델이 큰일 났는데 이거. 66년인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 그 타이완 자유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자유중국. 예. 자유중국 총통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만과 한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켜내는 자유의 방파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답사에서 우리는 자유의 방파제를 넘어서 자유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자유의 파도가 되자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취를 허문다면 그것은 세계 역사에 죄를 짓는 죄를 일이다. 지은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것만이 아니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역시 앞으로 이걸 다루다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때 실수도 다루게 될 거라고요. 네. 그것도 다뤄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07 과삼, 네. 뭐 08 과인데 과를 안 다룰 수는 안 없죠. 과를 다뤄야 우리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도가 거기서 나올 거고 하는데, 과를 다루려면은 앞으로 좋은 걸 좀 다루고 좀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건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과는 이제 그 일부 극소수 유튜버들, 일부 극소수 역사 유튜버들이 과에 초점을 맞춰서 과를 증폭시키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그 공을 과장하거나 증폭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이런 작업을 한 뒤에, 그리고 이제 과에도 초점을 맞춰서 박 대통령의 실수, 허물, 또 한국사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좀 관찰하고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궁극적으로 결국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네. 우리 헌법 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네. 이게,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네. 행복 추구권은 거기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위대한 성취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가면은 한국의 랭킹이 너무 떨어져요. 최근에 발표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유엔기구에서 발표한 그 랭킹을 보면 130 몇 개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한 6년 계속 1등. 네. 그 다음에 덴마크. 하여튼 북구가 행복한 나라고, 법치국가가 행복한 나라고, 주로 이제 서유럽. 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높아야 되는데, 우리 랭킹이 57등입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으로서 우리만큼 잘 살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랭킹 1등이에요.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20등까지는 랭킹 돼야 되는데, 네. 줄곧 57등이라고. 물론 일본도 높잖아요. 일본도 40 몇 등인데, 예를 들면은 엘살바도르, 무슨 니카라과가 우리보다도 행복한 나라로 나오고, 특히 충격적인 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 좀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도가 세계 랭킹 4등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한국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딱 한마디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간다 카용고 박사. 예, 예. 왜 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룬 성취를 제발 허물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 전인가 앞에 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아달라. 맞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까지가 얼마나 그 분투를 필요로 했는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이 행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지난 과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6.25라든가 이런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상처를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걸 좀 회피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현상을 조금 외면한 데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먹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이제 특히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좀 했거든요. 가장 큰 우리는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의 행복과 자주국방을 기피하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주국방을 네. 포기하고 잘 살면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타락이거든요. 자주국방 포기하면은 웰빙에 집착하게 되고, 자주국방이라는 큰 주제를 정치에서 빼버리면은 사소한
이권 투쟁밖에 안 된다고. 네. 사소한 이권 투쟁을 하면은 양쪽이 다 상처를 받고 불행하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큰 싸움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포기했느냐? 우리가 민주화되고 나서 안보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네. 거는 그건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그건 뭐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이거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거다. 한 순간부터 한국 정치는 껍데기가 돼버린 겁니까? 안보 무임승차니까. 또 지식인도 마찬가지지. 네. 예. 국가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자주국방하는 나라를 만들 거냐? 예? 자조정신에 기초해가지고 자립경제를 만들고 자립경제에 기초해가지고 자주국방력을 건설해야 자유통일로 갈 수가 있는데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그 자주국방이라는 걸 붙들고 실험하다가 결국 11억을 맞고 말았는데 이건 뭐 이게 해결책이 있느냐 하면 해결책이 있긴 있지. 지금 당장 조한민군 철수해버리면 되지. 조한민군 철수해버리면 아마 한국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가상의 말장난에 불과하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생생현대사에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나는 역사의 가상이 있다면은 1977년에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철수했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때 철수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핵 개발을 했을 거고 네. 한미관계는 나빠졌겠지.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책임 있는 국민이 되었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민주화의 과정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계속 잔류를 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 5천만 명 중에서 진짜로 안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어. 진짜로 양심적으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등 해가지고 나는 진짜로 안보 문제를 자기의 문제처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안 된다고 봐요. 아, 전 국민 중에요? 네, 10명이 안 된다. 그런데 말로는 걱정하는 척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요새 민노총의 조직국장이라는 자가 뭐 오산 비행기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일종의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어도 그 기사를 읽어도 감정적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런 수도 있다. 이게 뭐냐? 아, 간첩도 친구로 보는 거거든. 거기는 민간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아닙니까? 우리도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민노총의 조직국장이 됐다니까. 그럼 이거는 일종의 비상사태 아니에요. 민노총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다음으로 잘 조직된 10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 그 조직국장 심장이 간첩 수사 대상자가 됐다면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준다.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타락이.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생생현대사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는 통일로 가야 안 되겠어요? 통일로 가야죠. 통일로 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제는 자유통일. 예, 북한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확대 재생되는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한국 현대사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복지화도 이루고 세계화도 이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자유통일. 네. 그래서 생생현대사가 자유통일의 기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